안녕하세요.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미래로 이어지고 미래는 저만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시간적인 미래는 필수이면서 필연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과 그리고 저술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저희가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민하 교수님 자기소개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는 제대로 나왔고 마지막은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박사학위 받기 전에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박사과정 때 연구하던 과제를 그때 이제 초음파 진단기 연구를 했죠. 그걸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1985년도에 메디슨을 창업하고 95년이 되니까 이제 그 회사를 상장시키게 됐어요. 그때는 코스닥이란 게 없었으니까 코스피에 상장을 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벤처 생태계 후배들이 혼자 각계약진 성장하는데 너무 어렵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각계약진이 아니고 힘을 합쳐서 풀어보자. 그래서 만든 게 95년도에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벤처기업 협회를 통해 가지고 벤처기업 특별법, 또 코스닥 설립 이런 걸 준비하니까 그 이후에 마침 IMF가 왔죠. IMF 이전에 우리가 벤처 정책을 준비했기 때문에 IMF 과정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거기서 많은 인력이 빠져나오죠. 그들이 벤처로 와서 벤처를 중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벤처의 선도국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벤처 기업이 3,000개일 때 우리는 1년에 3,000개가 만들어졌죠. 중국이 한국을 그대로 배워가고. 근데 그 2001년도에 미국의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우리 한국도 같이 붕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규제가 아니냐. 그래서 규제를 해소하는 기업 호민관으로 한동안 활동을 했고, 지금은 제가 크게 두 개의 비영리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역사를 연구하는 유라시안 네트워크, 또 하나가 국가 미래를 그림 그려보는 창조경제연구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이스트에는 제가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교수님이 이루신 엄청난 그 업적에 대해서 때로는 그 선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중기청이었을 때 기업 호민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런저런 개각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민하 교수가 등장하지 않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유라시안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창조경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묘한 뉘앙스를 좀 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창조경제에 대한 당초의 그
취지나 목적 그리고 그 내용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짚고 얘기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저희가 창조경제연구회를 만든 거는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이 시작하기 4년 전이죠. 뭐? 예. 4년 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왜 우리가 만들었는가? 2008년도에 전 세계가 창조 경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 창조 경제 선언 이전에는 1997년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창조 경제가 있었고, 이러한 창조 경제 흐름에 가장 뒤떨어진 데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2008년도에 전 세계가 선언했는데 한국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차원에서 창조경제연구회를 만들었고, 그런데 전 정권에서 이제 창조경제란 말을 썼죠. 그거는 전 정권의 용어는 아니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일반 용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것은 전 세계 표준으로 쓰고 있는 용어고, 그리고 한국의 정권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한국적 그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우리는 전 정권 이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왜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창조경제연구에 쓰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연구의 지향점일까? 그리고 추진 주요 내용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는 국가 혁신이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유라시안 네트워크가 국가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면은 창조경제연구회는 국가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남들을 추격하는 추격자 전략에서 남들을 앞서가는 탈추격으로 가려면은 국가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혁신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혁신지향적으로 바뀌는 키워드가 창조성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대표적인 일들을 놓고 보면은 요즘 그 창업하는 젊은이들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을 안 써요. 그게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죠. 창업자 연대보증이 한국의 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거를 없애는 운동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 외에 공인인증서 없애는 전자금융법에서 없애는 거, 그거 우리가 2014년도에 없앤 겁니다. 뭐 현 정부 들어서 없앤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금년부터 학생들에 대해서 중학생들 기업가정식 의무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기업가정식 의무교육,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코스닥의 재활성화 문제, 최근에 있었던 우리 대통령의 데이터 고속도로 선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뭐 이런 일련의 국가 혁신 정책들이 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고 주도하고 그런 일들이죠. 예. 이제 교수님은 뭐 벤처계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성공적인 모습을 저희한테 이제 많이 보여주셨고, 그게 상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저희는 95년도에 95년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코스닥이 없었고 예. 코스피에 상장을 했고 지금 그 메드슨이 삼성으로 지금 간 걸로, 삼성 메드슨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삼성에서 M&A 했죠. 아, 예. 좀 그쪽하고는 뭐 주식을 갖고 계시다든지 이런 건 없으세요? 없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삼성이 그때 한 6천억 이상 주고 예. 그때 좀 일부 좀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수익 좀 알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 뭐 저희가 조금 흔한 말로 장님 코끼리 더듬기식으로 핵심보다는 그 언저리만 훑고 지나가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빅데이터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목적하에 등장하게 된 거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끌고 가야 될지, 물론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이 주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특히 세계화의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일 큰 오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 클라우스 슈밥 4차 산업혁명에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 바이오텍과 같은 첨단 기술의 융합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오해가 비롯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면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이해를 해요. 현 정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정책들이 잘못 입안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 그분은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그런 것도 쓰신 대단한 석학이신데 그분은 4차 산업혁명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과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첨단 기술의 융합은 이미 20년 전에 그분 또 한 얘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면은 정책이 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란 정의부터 하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산업이 뭔가부터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서비스를 하고 이런 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산업은 생산만 한다고 산업이 되지는 않아요. 소비가 있어야지 산업이 됩니다. 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순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산업혁명의 전체 흐름에서 우리는 생산만 떼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산업혁명을 얘기한 겁니다. 이러니까 반쪽짜리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기술만 가지고 산업혁명을 얘기하니까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 지능혁명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기계혁명은 공장의 일자리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 전기혁명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없어요. 정보혁명은 지식 서비스의 일자리를 없앱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일자리는 다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업률을 250년 동안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기술만 가지고 산업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일자리를 없앱니다. 저생산이 일자리를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더 많은 미충족 욕망을 충족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생산과 소비란 것은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입체적으로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로 봐야 되는 이 관점이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 제대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나 IoT나 개별적인 기술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4차 산업혁명은 뭔지 모르게 돼요.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킨 공진화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 이제 사람의 안정의 욕구 3차는 정보혁명이 연결의 욕구 이렇게 발전해온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4차 혁명은 인간의 자기 표현 욕구가 지능혁명하고 연결되는 혁명이에요. 이렇게 봐야지 그 다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한쪽 측면만 바라보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기둥이다, 넓은 공간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듯이 또 명쾌하게 그 해석을 해주셔서 이 프로그램 보는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수요도 창출하면서 또 고비용 조율 이런 영역은 AI나 기계가 들어와서 그렇죠. 인간 대신 인간에게 새로운 여가 시간을 준다든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준다든지 이런 그것이 또 새로운 수요가 된다. 이제 공진화라는 말씀이 저도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좀 사람에 비유하면 이래요. 예. 1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근육을 강화한 혁명이거든요. 예. 2차는 사람의 에너지를 강화한 거고 3차는 이제 신경망을 강화했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뇌를 확장한 혁명입니다. 자, 뇌란 걸 우리가 바라봐서 뇌를 이해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게 돼요.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해요. 그 오감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나 생체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지된 데이터는 대뇌 피질에 저장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전전두엽이 종합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인공지능의 역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행동을 해요. 그게 로봇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가 갖고 가던 4단계 활동이 그대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육체는 현실입니다. 우리 뇌는 가상의 세계예요. 우리가 5분 전에 생각한 거를 되짚어 보면 현실은 없어요. 뇌는 가상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뇌가 없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뇌의 확장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갑니다. 예. 가상에 해당되는 뇌와 현실에 해당되는 육체가 융합하는 혁명이에요. 뭐를 가지고 융합하느냐? 데이터로 융합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정의하면은 데이터를 통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에요. 그러면 이 융합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가 현실을 데이터화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2단계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이에요. 3단계가 그걸 분석하는 일입니다. 4단계가 그 결과를 다시 현실로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보면은 모든 차량의 위치를 가상세계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알 수 없었던 차량의 도착 시간하고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고 최저 경로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교통 비용, 사회적 비용을 5조를 줄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공장에서 일어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고 똑같은 일이 교육에서 일어나면 스마트 교육이 돼요. 모든 분야가 현실과 가상이 4단계로 융합하면서 예측과 맞춤, 내가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 어느 길이 제일 좋다, 이걸 알려줍니다. 이로부터 어마어마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질문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 현실과 가상 융합에서 뭐가 어려울까요?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는 기술은 두 가지죠. 현실을 데이터로 바꾸는 기술, 디지털 트랜스폼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현실로 바꾸는 기술, 애널로그 트랜스폼이에요. 이 기술이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현실은 소유의 가치관, 가상은 공유의 가치관입니다. 두 개의 가치관의 융합이 어려울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뭐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이 가치관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난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그게 더 생각을 해보네요. 어려워요. 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예. 98% 이상이 가치관 융합이 어렵다고. 예. 예. 4차 산업혁명은 따라서 기술 혁명보다 제도의 혁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의 융합으로 반쪽만 이해하다 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제도의 혁명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정확한 그 인식이 우선돼야 거기에 따른 대응도 나오는 거고 전략도 나오는데 추진 전략이 이제 그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해를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우리가 예. 오해하고 있다 예. 보니까.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초연결, 초지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렇죠. 예, 네. 초연결과 초지능 그 이제 분석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두 개가 버무려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현실 세계가 초연결이 되면 예, 그것이 이제 가상 세계가 만들어져요. 예,
가상 세계에서 초지능이 이제 그 예.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예. 예측과 맞춤. 예. 너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야? 어느 길이 제일 좋아? 요 두 가지를 제공해 예. 줍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뭐냐면은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에서는 이제 최적의 제품 투입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스마트 교육에서는 개별 학생들의 교육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데이터의 세상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애널로그 트랜스폼인데 사실은 이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면 이제 초연결, 초지능 다음에 초실감에서 가상과 실제가 서로 번복이 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혼합적으로 이제 뭐가 가상이고 뭐가 실제라고는 구분하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궁극적으로 예. 이게 뭐 장자의 꿈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물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게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뭐 내비게이터하고 똑같아요. 내비게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실의 교통이 굉장히 에너지도 줄고 시간도 절약하게 돼 있잖아요. 현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들은 다 무슨 단어가 붙느냐? 스마트란 단어가 붙어요. 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교통. 그러니까 현실이 스마트해지는 겁니다. 예. 예. 요즘 뭐 간단하게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4차 산업혁명이 뭐 어디가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뭐 그건 지금 저 기준을 설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그 지금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그 기술의 실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 가지 부문별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두 개의 키워드는 예측과 맞춤입니다. 예측은 시간을 최적화하는 거고 맞춤은 공간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내비게이터 예를 들어 드리면은 예측은 도착 시간, 맞춤은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은 내비게이터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 모든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도 나에게 맞춤 물건, 서비스도 맞춤 서비스, 그리고 내가 할 모든 업무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맞춤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은 자원의 낭비가 최소화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경로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막히는 길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소위 사람들이 일하는데 삽질을 덜 하게 돼요. 불필요한 일을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삽질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우리 삶의 영향들, 물건을 만드는 과정, 또 물건을 이동하는 과정, 그 다음에 소비하는 과정, 그리고 행정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최소화되는 그 말씀을 거죠. 하시다가 제가 문득 떠오르는 예. 게 이제 논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예. 이제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감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사람이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과잉 생산, 과잉 저장, 과잉 분석 이건 오히려 낭비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 데이터가 이제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느냐 문제인데 예.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보면은 예. 거기 사진을 몇 장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옛날 같으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30년간 메모리 비용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비용이 1억 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 속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거의 한계 비용 제로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용을 보면은 인공지능은 다 공짜입니다. 지금 공짜 서비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나
분석하는 비용이냐 한계 비용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비용은 줄고 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너무 그 과도한 비용과 예, 저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 그것도 데이터의 삽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로 스마트하게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원하는 거. 사람이 필요 없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욕망을 디자인하는 기술이 서비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화 과정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별화가 별로 안 일어나요. 차별화는 서비스 디자인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뭘 원하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서비스 해봐야 그거는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지 스마트한 세상이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그 물리적 혹은 육체적 욕망을 만족하는 게 로봇과 3D 프린팅이고 정신적 욕망을 만족하는 게 증강 가상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거래하는 게 블록체인이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게임 기술이고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는 게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6개가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라고 제가 명명한 건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IoT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이 데이터로 보내는 기술이라면은 이 스마트화 기술은 데이터의 세계에서 인간의 욕망의 세계로 나오는 기술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실현되고 그런 스마트한 혜택을 인류가 누리게 된다고 하면 뭐 그러한 그 전제 조건은 뭐 핵심 역량을 말씀하실 수 없고 또 교육 시스템이 또 바뀌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도 실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대충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치와 분권의 실현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고 그게 또 서로 그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시는데 이게 자칫하면 디지털 독재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정보가 한쪽에 집중되면 그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분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현실 세계를 놓고 보면은 예. 데이터는 집중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시민들의 삶이란 것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세계에 공간의 한계는 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권이 왜 중요하냐? 우선 분권 문제부터 보면요. 중앙정부가 뭐를 기획해서 뭐 너희 지역은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고 너희 지역은 자율주행차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부란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독점 구조입니다. 정부는 독점적인 조직은 혁신이 되기가 어려워요.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반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론이요.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죠.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예. 원론적으로 독점 조직은 혁신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처럼. 예, 썩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어떤 국가든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시점에서는 지방 분권을 이룩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벽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방 분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단계부터는 정부 조직의 경쟁력이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도가 중요해지니까. 제도의 경쟁력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앙정부에 독점적으로 맡겨가지고는 제도의 혁신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이 분권화돼가지고 지방정부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중앙정부는 그 경쟁에 룰을 만들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거는 어떤 국가든 예외가 없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국가 발전 전략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예, 국가 혁신이 정부 부문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실패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가 이제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데이터란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정부 조직이나 지방 정부나 지방의회가 뭐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복마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뭐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영국 의회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들어가서 다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데 돈 썼나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데이터가 공개되니까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사회에서 공공 데이터는 반드시 개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개방이 그 다음에 지방 분권과 더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이 공공 데이터 개방 수준을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영국이 94%, 싱가포르이 그래도 좀 늦어서 70% 수준인데 한국은 5% 규모예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예를 든다면 어디가 저기 있습니까? 북한이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프리카의 뭐 뭐. 이런 예, 우리가 거의 시스템이 아프리카 없는. 예, 그렇죠. 예, 아프리카 시스템 없는 나라들이죠. 예. 예. 그래서 데이터 공개가 같이 더불어 가야 우리나라가 됩니다. 예. 데이터 공개로 따진다고 하면 아주 밑바닥이네요. 아주 밑바닥. 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북한하고 관계된 안보 문제 때문에 그렇고 예. 또 하나가 지난 군사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은 NGO 단체들이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개인정보도 개방 안 되고 공공정보도 개방 안 되고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4차 산업혁명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네요. 예. 네. 그 두 가지가 쉽게 바뀌기도 어려울 테고요. 그걸 안 바꾸면은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후진국이 돼버립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 가상이 융합하는데 데이터를 그 활용할 수 없게 해놓으면은 융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9세기 쇄국주의로 추락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정보도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게 추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개는 아니고 개인정보는 세 단계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제 이름이 있는 정보예요. 제 이름이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니까 이거는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아니면은 딴 사람이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한국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걸 바꾼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두 번째는 제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냥 제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꿔놓고 이걸 뭐라면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이 가명정보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전에 동의받고 쓰라는 거예요. 예, 가명정보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주소도 대충 뭐 큰 뭐 서울시랑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학교도 뭐 그냥 학교 이름만 남겨놓고 무슨 과도 없고 이러면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익명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익명정보를 활용하자예요. 실명, 가명, 익명. 예. 아, 이런 3단계. 예, 3단계로 나눴어.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고 이 금년 8월 31일자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그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입법 절차를 지금 밟아가는 중이죠.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성공된 그 상황을 아까 저 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말씀해 주진 않으셨는데
그 스마트한 세상하고도 뭐 직결될 것도 같고 4차 산업혁명이 요 정도는 돼야 성공했다고 보신다면 교수님은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개인 시민들을 놓고 보면은 예. 시민들에게 예측할 수 있고 맞춤의 삶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영업자들 보면 자영업자들 중국집도 있고 일식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마트 같은 데도 있고 이런데 그 자영업자들도 신용도가 다 달라요. 근데 한국은 그냥 합쳐가지고 같은 신용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맞춤 금융이 제공되려면은 그들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맞춤 금융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만 하더라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지잖아요. 예. 지금은 한국은 3% 금리 아니면 25% 금리밖에 없어요. 뭐 집단이나 계층으로 가 되는데 예. 그걸 이제 개인으로까지도 분류가 다 가능하다. 맞춤이 되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빚에 대한 그 결벽증 같은 것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예, 다양한 예, 중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중국은 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게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이란 것은 나한테 최적의 맞춤 서비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그럼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나의 삶도 나한테 최적의 맞춤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직업이잖아요. 직업은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 사이에 시키는 일을 하고 좀 재미없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냐면 제일 잘하는 일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조직 가서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제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뭐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한 활용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예.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저 자신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뭐를 해야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이런 것이 뭐 내가 원하는 욕망의 1순위지만 뭐 5분 지나면 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기준을 정하고 그걸 누가 공개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고 정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풀어나가는 게 이제 사회의 지혜인데 예, 이게 뭐 항상 늘 문제가 되는 게 원리주의가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이것도 예, 그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것도 X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예를 들어보죠. 예, 넷플릭스는 제가 그 몇 개만 질문을 답을 해주면은 저한테 맞는 동영상을 추천을 해줘요. 예, 예. 근데 그런 추천 서비스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맞아 들어갑니다. 그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개인의 이름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고 패턴이 이거 비슷한 누군지는 몰라요. 패턴이 이거 비슷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런 거 원하더라. 이런 자기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거든요. 이런 게 바로 예측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불필요하게 이거 수많은 거 보면서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골라진 거 가지고 내가 하니까 편해지는 거죠. 이런 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뭐 은행 금융상품 거래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VIP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예.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은 이제 권유하고 비싼 서비스니까 전문가가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VIP만 한테만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는 누구냐 하느냐면은 인공지능이 누구한테나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일자리 문제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이제 일자리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서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줄어들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최근 이제 통계가 그 존재하는 것만 갖고 분석을 해도 줄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문제가 되면 우선 단순 기능직 반복하는 이런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건? 맞죠. 예.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전문직 같은 경우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지능 뭐 수준을 요구한다. 뭐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의료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일자리를 많이 뺏길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늘 일자리는 파괴됩니다. 예. 그러니까 1820년도에 그 전체 일자리의 80%는 농업 일자리였어요. 예. 지금은 2%입니다. 그러니까 78%의 농업 일자리는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럼 78%가 실업자가 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로 간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을 지금까지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일자리의 원천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욕망이 일자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주된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다시 말해서 농업에서 식량을 만드는 게 주된 일자리였어요.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일자리, 그러니까 새로운 여행을 하는 일자리, 그리고 이제는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사진 찍어서 미식가적인 그런 느낌을 보상해주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의 욕구 일자리가 처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일자리로 갔다가 이게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의 욕구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 표현의 일자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일자리, 이런 일자리가 인간의 욕망의 욕구의 진화 단계하고 욕구 비슷하네요. 진화 예, 예. 예. 메슬로우가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미충족 욕망이 어디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일자리의 원천이거든요. 일자리는 늘 파괴됩니다. 일자리 파괴를 통해 가지고 저부가 일자리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부가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많은 욕망을 충족해 가게 돼요. 그래서 182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1820년도에는 전체 인구 10억 중에서 90% 이상이 절대 빈곤에 있었어요. 그 부가가치 창출을 정량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질적인 수준으로 전환된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질적 전환은 맞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제학에서 예. 경제사에서 지금 측정한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혁명 초기에는 전체 1인당 소득이 200불 수준이었고 그다음 700불 이렇게 발전 지금은 이제 2만 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라간 겁니다. 예. 그 기준을 따라갔을 때 저부가 일자리가 줄고 고부가 욕망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도 증가, 일자리 유지가 되고 사회 전체 부는 증가해 왔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가 뭐냐면은 물질의 부가 아닙니다. 사회 부가. 예. 물질의 부가 아니고 사람들이 더 많은 욕망을 충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 충족. 욕구를 충족한 거예요. 그래서 1820년도에 90%, 10억 인구의 90%가 절대 빈곤에 있던 게 지금 70억 인구의 절대 빈곤이 7%도 안 돼요. 그러니까 93%는 절대 빈곤을 벗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하나는 유망 직종은 뭐가 될 것인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일반적인 질문으로. 이제 어떤 분야가 앞으로 괜찮은 직업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움직이는 목표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동태적으로 고정적인 게 아닐 것이다. 반복되는 일, 우리가 정해진 일들, 뭐 변호사를 비롯해서 정해진 일을 하는 직업은 당연히 인공지능이 잘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일을 하는 직업이 미래 유망 직업입니다. 그럼 정해지지 않은 직업이 뭐냐? 그걸 정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미래 유망 직업은 답이 모른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동아일보를 봤는데 뭐 특정 신문을 제가 저 이름을 거명해서 좀 죄송한데 그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헬스케어 사업이 뜰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성인 교육이 그 호기심이 있고 신선한 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욕구, 그래서 성인 교육 분야가 괜찮을 것이다. 또 무슨 일이든지 조금 더 세련되고 미의식이 가미된 그런 그 행태를 추구한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흥이 나고 뭐 이런 쪽이 세 가지가 유망 사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류도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예. 반복되는 게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를 들여다보면 예. 이건 예. 반복되는 게 아, 있고, 예. 헬스케어 속에서도.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미학적인 일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립니다. 아, 예. 그림도 그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미학적인 일들. 그러니까 혁신적인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들. 그래서 늘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기업가적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제가 항상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집어넣으라는 건 혁신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 250년 산업혁명 역사는 직업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발전해 온 거예요. 직업은 늘 창조적 파괴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은 직업을 파괴하는데 욕망이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 먹던 사람이 햄버거 기계가 자동화되니까 이제는 피자 만드는 일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피자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평생 교육이 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생에 지금 평균 10번은 직업을 바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평생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키느냐는 게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됩니다. 이제 대학교보다. 그 사이에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하고 안전망이 앞으로 국가의 양대 과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있어야지 일자리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포식도 하고 서울 와서도 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름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연구단지에서 우수한 그 두뇌들도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무지한 탓이겠지만 그쪽에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체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선포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선포했으면 이러이러한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은 특히 당신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데 좀 코치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란 게 이제 기술과 욕망의 공진하거든요. 예, 순환이니까 거기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성공하려면은 한쪽에서는 기술의 융합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대전이 갖고 있는 대덕단지의 기술만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느냐? 그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시민의 욕망을 우리가 기술과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데이터를 통해서 대전시와 시민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전시의 도시 앱을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스마트폰 속에. 그러면은 대전시의 행정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 안에 뭐 열면 다 알 수 있고 그걸 열면은 오늘의 그 대전시의 미세먼지 농도도 그 지도 위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의 그 교통사고 현황도 지도 위에서 보여주고 범죄 현황도 보여주고 그러면 도시민들은 도시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뭐가 되냐면 참여가 되잖아요. 내가 의견을 낼 수 있고
시민 참여와 기술의 융합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테크노밸리와 더불어서 대전에 리빙랩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시의 경우만은 아닐 테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비슷할 텐데 예를 들면 CCTV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교수님은 어떨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 하루 노출되는 게 뭐 평균 16번 이상이 된다든가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나가고 들어오고 심지어 무슨 범죄물 그 보다 보면 그 CCTV를 연결해 가지고 동선을 다 파악하더라고요. 그렇죠. 온 도시가 예. 그러니까 24시간 뭐 빅브라더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구나 어느덧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원해서 된 건 아닙니다만. 예. 근데 그 CCTV의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도 찍힐 거 아닙니까? 어디 사거리라든지 어디 도로는 뭐 교통이 심한. 근데 이게 3개월 지나면 그냥 없앤답니다. 그 데이터 생산도 중요하지만 저장하고 분석하고 하려면 그 보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는 지금 생성되고 있는데 생산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요. 지금은 활용에 대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없애버리고 근데 이제 또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상충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게. 꼭 이제 우리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예. 활용 방법이 이제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버리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활용 방법이 그걸 통해서 뭐 수많은 도시의 최적화에 활용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쓸모없구나 해서 이제 버리고 있는 거죠. 뭐 교통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 데이터가 있는 그럴 의료 겁니다. 그럴 데이터도 겁니다. 예, 그렇고 예, 예. 다 우리는 버리는 게 많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 보석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일관되게 뭐 제가 외부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한데 창의력, 상상력의 날개를 항상 펴고 사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자신을? 상상력 창조력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예. 저보다 훨씬 낫고요. 예. 그냥 조금의 우리 경험을 가지고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그 기업을 하셔서도 그 성공하셨고 그 자기 공명 뭐 MRI 이런 쪽이었었나요? 그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용어를 좀 잘 몰라서. 한 20가지 의료기기가 있어요. 예. 초음파 진단기가 제일 크고 예. 우리가 3차원 초음파 진단기, 아기 뱃속에서 3차 얼굴 보는 거 그건 예.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든 거니까 뭐 MRI도 있고 예. 뭐 심전도 기계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내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초음파 진단기는 제가 카이스트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던 주제니까. 예. 그러고 이제 연관된 다른 주제를 같이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초음파 진단기로 우리가 상장하고 예. 그 상장에 들어온 돈 가지고 그래서 그 다른 의료기 사업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한 거죠. 뭐 MRI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젊은이들, 특히 헬 조선을 부르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게 안정된 직업, 공무원 뭐 몇백 대 일 이런 젊은이들. 뭐 저는 젊은이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뭔가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국가가 성장하는 거는 혁신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국가는 발전하고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나라는 쇠퇴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충만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업가 정신은 도전 정신입니다. 예, 다시 할게요. 청년들이 결국은 도전하는 사회,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회는 발전하죠. 그리고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회는 반드시 쇠퇴합니다. 그건 뭐 역사상 예외가 없다는 게 에스머글로우가 700페이지 책에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예, 청년들이 왜 좌절하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이죠. 자, 국가의 발전은 간단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국가는 발전을 해요. 그런데 예, 왜 그렇죠? 그게 다단하는데도 그래요. 예. 지금 편집하면 됩니다. 청년들이 기업과 지역 도전을 하면은 국가는 혁신을 합니다. 그러면 발전하고 청년들이 현실에 안주하면은 그런 국가는 미래가 없죠. 결국 국가의 발전은 간단합니다.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왜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 한국은 기업가 정신 최고 국가라고 이미 평판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간단해요. 실패에 대한 과도한 징벌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없는 배임죄에 대해서 벌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업 주식회사는 이 주식회사를 무한 연대 보증을 시켰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청년들이 이제는 기업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안정의 길, 공무원 제도로 들어갔죠. 결국은 국가 제도가 청년들의 생각을 안정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 정신 의무 교육이 한쪽 축이라면은 한쪽 축은 혁신의 안전망을 가져가는 창업자 연대 보증 해소. 그게 두 가지 중요한 기업가 육성의 길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창업자 연대 보증 축소 이후에 상당 부분은 이제 보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과거에 있던 많은 금융 관행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검찰을 포함해가지고 언론이 갖고 있는 NT 기업가 정신, 기업가 태도들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좀 먹고 있죠.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나라라고 분명히 우리는 자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민하 교수님 많은 젊은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아니, 닮고 싶어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서 본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뭐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과정이시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앞으로 남은 세월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한 거 한두 가지 들어주시고 못한 거, 더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보완할 거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 못한 건 워낙 많으니까. 예. 워낙 많으니까 그 못한 거는 다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나지 않은 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전은 늘 실패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쭉 해온 걸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벤처기업, 그 다음에 한국에서 최초의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유라시안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조경제연구에 많은 조직들을 제가 최초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저는 끝나지 않은 도전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은 분명히 괴롭고 실패의 길이 있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도전을 통해서 얻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역시 그 안에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저는 뭐 도전에 따르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패를 결과로 보지 말고 과정으로 보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그래요. 아주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수고했어요. 예.